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반년 만에 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7일 이후 최다인 826명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정체 국면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솟은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홍대 앞 주점이 맺게 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원인 자체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요인이 가장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경각심이 완화가 되면서 20,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이동량이나 만남이 증가를 하면서 감염자가 폭증한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홍대 앞 주점이 몇 개가 되었고요. 실제로 홍대 인근 지역이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집단 감염을 포함해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해외 유입 사례가 61건으로 역대 두 번째나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최근 해외에서 델타 변이 확산과 무관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백신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목적의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확진세는 이런 해외 유입에 의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해외 육자 관리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방역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현 상황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전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이미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서울 수도권의 델타 바이러스 확산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역 관리를,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더 격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향후 신규 확진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화가 아니라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부는 다음 달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밝힌 대로 다음 달 백신 접종 효과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자 발생 비율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효과에 의해서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증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백신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러한 백신 효과보다는 그 신규 확진자 감소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두 달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현 상황 안정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치명률이 좀 낮아질지라도 확산세에는 당장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가능 연령대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희귀혈증 발생 가능성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 더불어서 실제로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따라서 이 부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의 접종을 해도 충분히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희귀혈전증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격상 필요성은 있다. 근데 40대로 설정을 하지 않고 50대로 설정한 이유는 남은 계약한 물량의 어떤 물량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3분기에는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수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상황의 어떤 불균형 같은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대를 높이게 된다면 그 이외 연령대에서는 앞서 짚어주셨듯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는 계약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3분기에 주로 접종이 될 대상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접종 가능 연령대 설정과는 무관하게 3분기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우리 정부가 계약한 물량이 제때 수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 그 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재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